지난 27일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추가로 선정을 했죠. 결국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특히 서울은 종로, 동대문, 동작, 중구 4곳이 추가 지정됐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총 15개가 한강 북과 남에 나란히 벨트처럼 투기 지역으로 묶게 됐습니다. 과연 규제 지역의 확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부동산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망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냥 이번 8.27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이 규제 지역을 확대한 거죠? 그렇죠. 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기 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투기 지역에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예. 이렇게 4개가 추가로 지정이 더 됐고요. 예. 이제 투기 과열지구는 하남시하고 광명시가 추가로 지정됐고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부동산 거래 또는 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 지역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이제 공급 정책을 일부를 내놓게 된 것인데요. 이제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해서 약 한 30만 호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예.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부가 또 대책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참 이번에 발표를 했지만 예. 사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2가지 정도로 그렇게 요약이 되고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투기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예. 투기 지역 확대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규제에 추가되는 부분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은 가구당 한 건으로 하는 것과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것 예.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기지역보다 사실 투기과열지구가 아주 세세한 내용과 규제로서 서울 전역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투기지역의 추가 선정 자체는 상징적인, 즉 정부가 규제 강화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 이외에 어떤 큰 의미를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서울 인근 지역으로 서울의 상승세가 확산 조짐이 조금 등장하는 그 부분에 예의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흡수한 부분, 그 부분에 오히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정부가 아마 공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도 평가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가 기존에 사실 공급 대책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건 아니고 주로 임대주택, 그렇죠. 공적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의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 택지개발 속에는 민간주택까지 일반적인 그 공급주택 공급 부분까지 포함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도로 내용이 의미는 있는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그다지 뭔가 지금까지 강력한 8.2 대책 이후에 1년이 지나고 있고 그 대책들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8.27 대책의 의미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큰 의미를 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그러니까 공급책을 내놓은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 지금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게 공급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지역별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계층별로 또는 소득별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적어도 어느 지역 한 44곳 또는 30곳 이런 곳에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급이 되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한 2020년 빨라도 그리고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면 수용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 한 10여 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지
시장에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공급책을 내세우는 것은 한 4, 5년 후에나 공급이 실현화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 효과는 없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해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공급 때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보세요. 그 투기 지역이 확대된 것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광명이나 네, 하남이나 이런 쪽에 예, 투기 과열지. 예, 과열지구가 네네. 그러면은 이런 그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뭔가 이런 규제 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안정의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대책이 된다기보다는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사인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인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 대책들이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자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서울 시내 안에 사실 도심지 내 공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사실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부가 공급하고자 하는 지금 택지 개발 예정 지구들이 가까운 곳이라야 서울의 외곽 예. 정도이기 때문에 예. 서울 도심지 내에 추가적인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결국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내 수요 공급 자체를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 5년 평균, 10년 평균들을 가지고 본다면은 수급 상황에 큰 애로점이 없고 국토부가 그렇죠. 이야기한 대로 예.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지방에서도 사실 서울에 있는 주택을 외지인들이 구입하는 그런 비율들이 사실 매달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실은 서울 시내 안에 기존의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예.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어떤 대책들 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서 사실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물량의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돼야 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고 그 괴리 틈새를 많은 수요층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조바심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 변화에 굉장히 요즘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니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네, 교수님 네. 실제로 지금 풀어줘야 될 것은 오히려 양도세 같은 경우를 확 낮춰서 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잠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예.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우선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정책을 펴왔지만 이 정책이 그렇게 실효적이지도 못하고 예. 또 그다음에 강력하지도 못하다고 하는 인식이 예. 이미 학습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양도세를 푼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되죠. 예.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후에 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정책 정도가 예. 그런 그 보유세를 진짜로 예. 현실화하는 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광명이나 하남시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서울에서 가격이 또 더 올라간다면 예. 결국 서민들이 좀 외곽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비교적 입지가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광명이나 하남이 좀 낮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리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 그러한 거래를 좀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거듭해서 1년마다 대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그 10월부터 네. DSR이 네.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면 도입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돈줄은 더 마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지역들이 자꾸 넓어져서 부채를 계속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못하게 막고 있고 네. 그리고 대출 자체를 정말 전체적으로 막 옥죄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도입이 되고 네. 그러면 거래는 더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이게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조여짐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심리에 상당히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대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한 서민이나 그렇죠. 실수요자 맞아요.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 대책들은 그런 쪽에 있어서 그 주택 구입 능력을 감퇴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예.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부동자금이라고 해서 떠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아무런 어떤 그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금들이 현재 2017년도 말에 우리가 1,060조, 1,020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 한국은행 그와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의하면은 2018년도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1,1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자금들에 있어서는 지금 필요한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고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투자처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불안 요인 혹은 가격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런 자금들을 충분한 투자처로서 안전한 투자처로 제공을 해서 유도하는 방안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나 여러 가지 재정 정책 등에 있어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시중에 돈들은 많이 넘쳐요. 근데 돈들이 부동산 투자로 가는 것만큼 안전하고 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돈 버는데. 네. 그러니까 다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찔끔찔끔 그 대책들이 나오면서 그런 기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공급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신혼희망타운 용지개발 이것도 공급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 벌써부터 마찰 생긴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공급 자체도 사실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들과 또는 청년층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예. 저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 부분은.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적 자금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거 맞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제도로서는 아주 당연한 제도인데 예. 이것이 어떤 지금 30만 원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예.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 체계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하냐는 논란은 지속적으로 계속돼 온 상황이거든요. 뭐 경제지들은 뭐 계속 예. 그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더 지으라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늘려가야 되는 건 틀림없다. 그런데 그것이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와서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자기 상황에 맞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예. 거기에 청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네, 일단 주민들은 예. 이제 그 자기 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수용 가격과 그동안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대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네.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면서 분양을 하지 않고 네. 그냥 확 민간 분양을 하듯이 이렇게 풀어주면 네네. 돈이 더 올라갈 거니까 우리가 용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데라는 계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토지 주인들은 예. 희망타운이든 일반 분양이든 신경 안 씁니다. 주변에 예. 개발이 되면 예. 내 땅값이 훨씬 올라갈 텐데 예. 왜 수용을 당해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 공급하느냐? 나는 그런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예. 취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플러스 이제 민원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 돈과 관련된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수인 한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좀 있지만 방향은 맞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다듬어서 정제해서 일정을 미리 공개하고 예.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지역들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거기에 공급이 되니까 시장 상황에 공급이 훨씬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예. 게 사실은 지금 시장과 정부,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좀 의견에 있어서 조금 이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필요로 하는 곳은 서울 지역입니다. 네.
지금 나머지 수도권의 대부분도 사실은 지금 공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물량도 지금 내년 중반까지는 넘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넘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에 있어서 미분양 물량도 지금 6만 3천 호까지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장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어서도 지금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공급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이 주로 보면은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과 수도권을 지금 겨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 있어서는 자칫하면은 그쪽에 넘치고 있는 공급에다가 오히려 더 덤터기를 덮어 씌우는 결과를 초래해서 지금 입주 물량이 과다함으로써 생겨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더 함께 부동산 경기도 지역 혹은 수도권에 있어서도 자칫하면은 또 다른 어떤 물량의 넘침으로써 인해서 부작용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요구하는 물량이란 박원순 시장께서 과감하게 발표했던 이 용산 개발 뭐 이런 지역 네. 그렇죠? 네. 이런 지역에 뭐 맞습니다. 물량들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하시자마자 막 돈 그 올라가는 추세가 생기니까 아니면 강북 지역. 예. 네. 강북 지역도 이제 저 외곽이 아니라 네네네. 예, 강북에 있는 어떤 종로, 중구 이런데 이런 데가 재개발되거나 뭐 하면서 물량이 되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역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공급할 땅이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없어요. 신규로 개발해서 그만큼의 그 어떤 면적을 확보하면서 세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로 밀려가야 되고 예. 정부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용산이나 여의도를 개발하겠다. 예.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에 큰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렸죠, 실제적으로. 예. 그러나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불안전하게 그리고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일정 부분 박원순 시장도 받아들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경기도 아니면 서울에 대규모로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는 반드시 해야 되긴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표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제는 이 지역에 해당이 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예.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류는 했지만 사람들은 다 분명히 저기는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뭔가 투자에 대한 심리는 줄어들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박원순 시장만 굉장히 곤혹스러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근데 박원순 시장님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의 강북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북 주민들은 굉장히 반기는 모양새였는데 결과적으로 국토부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갭매우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아무래도 강남 지역에 비해서 사실 개발이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 속에 있어서의 그 강북 개발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그 논리에 휘말려서 사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보류됐다. 사실 좌초된 건 아니고요. 보류됐다는 부분은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북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럴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개발 이슈로 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면 그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같이 겸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사실은 서울 지역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공급 택지는 분명히 없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신규 공급을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안전진단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자체를 막기보다는 그 물량 속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보다 강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공급이 되면서도 공공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결합시킨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 자체가 지나치게 시장에서 가격에만 포인트를 두고 정책 자체를 수요 억제 쪽에만 가다 보니까 일부에 나오는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시장 현황과는 사실 동떨어진 그리고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 사실은 조금 협의 과정이 누락됐다는 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에 너무 빠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부동산 시장이든 국민이든 시민이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전혀 만들지 않고 조금
그 부분을 보류시켰다는 것은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그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끊임없이 했죠. 예. 그래서 서로 강북과 강남이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재개발 호재, 재건축 호재 이래서 계속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를 하게 하고 예.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좀 대규모로 하기보다는 좀 작은 부분들로 나눠서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이것은 결국 수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그래서 과거에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이 정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다음 정책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서울시의 부동산 어떤 개발 방향, 이게 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현재 그 과도한 편향들, 모든 인프라들 다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거, 이거는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용산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다지만 강북에 보시면 미아동 뭐 이 주변이라든가 진짜 그 인프라들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 뭔가 거기를 갖다가 좀 깔아서 거기도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더 추켜 세워주면서 균형적인 그 발전을 꾀하는 게 시장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그 정책을 내놔야 되는지 좀 해안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북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예. 이제 해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해결책을 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도시 재생 사업처럼 예.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사람들이 꼭 집값, 땅값만 가지고 만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네의 정서 예. 그리고 우리 동네의 어떤 특징들을 외부에 알리고 나는 그런 곳에 살아라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값을 올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데 개발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지역에 좀 예를 들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예.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박원순 그러니까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으로 새롭게 이제 강북을 갖다 만들겠다는 거지 뭐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식을 좀 바꾸고 예. 패러다임 자체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우리 동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정책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예.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인프라들이 그렇게 개선이 되면 집값은 올라간다는 건데 그렇죠. 그럴 때 뭐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런 걸로 그 세금을 가져와서 또 다른 곳에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조세의 문제는 예. 결국 형평성도 있지만 예.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득이 발생하면 그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면 그렇죠. 환수해서 그렇죠.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예.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예. 뭐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예.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좀 추려 볼까요? 한번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강북 지역 개발까지 이번에 같이 합쳐서 여의도와 용산 개발과 함께 중단한 건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네. 사실은 그건 강북 개발은 좀 독립적으로 사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고심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1주택자의 그 고가주택에 대한 어떤 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인트가 두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 부분이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지금 청약 시장이나 이런 과열된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판교 개발할 때 적용했던 채권 입찰제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하, 시장 예. 자체를 자꾸 거래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보다는 거래는 인정을 해주고 거기로 생겨나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발 이익들을 적절하게 환수해서 또 필요한 공공의 어떤 그 수요에다가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 쪽에 정부가 조금 더 정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수요 억제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예, 추가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좀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당연히
도입돼야 되고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카드를 만지고 있는 듯한 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적어도 90%, 95%까지는 예. 현실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후분양제 예.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서 후분양제로 가는 예. 이래야지 결국 수요를 좀 어느 정도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근데 그래서 경기도처럼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대책들은 어떤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마찰이 많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좀 공급이 줄어드는 예. 역할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신뢰를 높여서 예. 적어도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요자들한테는 당연히 효과적인 계획을 정책이다.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강력한 핵심적인 우리 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강력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서 정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남훈 교수님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고 827 부동산 추가 대책과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의 전망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